안녕하세요. 찐 히스토리 TV의 윤섭쌤이에요. 오늘은 가보개혁과 을미개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가보개혁은 동학농민운동 중에서 아주 잠깐 다뤘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가보개혁의 1차, 2차 가보개혁의 자세한 내용과 더불어 을미개혁까지, 그리고 가보와 을미개혁의 의의와 한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로 가보개혁은 1차 가보개혁,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기 전에 먼저 서울로 들어옵니다.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고 난 뒤죠.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 뒤에 청나라 군대 들어오고, 우리 지난 시간 복습이에요.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고 일본 군대가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전주화약이 맺어지고 청나라 군대가 이제 물러가려고 철수하려고 하는데 일본은 그대로 군대를 이끌고 서울로 들어왔어요. 그쵸? 서울로 들어와서 경복궁 앞에서 이렇게 내정개혁을 하십시오 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내정개혁을 안 해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협박을 하고요. 고종과 명성황후는 이걸 듣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 내정개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복궁을 일본이 점령해버립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봤죠. 경복궁을 점령하고 난 뒤에 김홍집을 중심으로 해서 내각을 구성해요. 내각이라는 건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입법과 사법과 행정 모든 걸 왕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절대왕정이면 내각 같은 경우는 입법과 행정을 이 내각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사법을 제외한 입법과 행정을 모두 책임지는 기관을 내각이라고 부르는 거죠. 해서 김홍집을 중심으로 해서 내각을 만들어요. 그리고 흥선대원군을 섭정으로 시키면서 고종과 명성황후를 견제합니다. 그러니까 흥선대원군 입장이 참 그런 게, 지난번에도 보셨지만 청나라가 흥선대원군을 잡아갔다가 고종과 명성황후가 러시아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니까 다시 돌려보내가지고 견제를 하고, 이번에도 일본 측에서는 흥선대원군을 섭정으로 놓고 개혁을 추진했다라는 거죠. 누구보다도 개화에 반대했었던 이 흥선대원군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끌려다닌다라는 거. 그래서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의 견제책으로 활용됐다라는 게 참 안타까운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1차 가부개혁은 이렇게 해서 이제 김홍집 내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1894년 6월에 있었고요. 이건 음력 기준이에요. 그래서 개혁 기구로서는 군국기무처가 설치가 됩니다. 이것도 앞에서 잠깐 다뤘었죠. 군국기무처는 비상권력 기구로서 그러니까 지금 일단 만든 거예요. 1차 가부개혁을 위해서 일단 만들었고, 이 군국기무처에서 이제 발표를 다 하는 거죠. 어떤 가부개혁의 내용이 있었느냐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정치적인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부분, 맨 먼저 의정부 밑에, 원래 조선시대에는 의정부 밑에 육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육조를 팔아문으로 아예 개편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관청을 다 바꾼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정부와 왕실의 사무를 분리시킵니다. 자, 요걸 분리시키면서 왕실 사무를 담당하는 국내부를 설치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국내부에서 왕실 사무를 담당하게 되고요. 과거제를 폐지시켜요. 더 이상 유교적인 학문을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과거제가 폐지됐기 때문에. 과거제라는 것은 유교적 학문을 쌓고 그것을 시험을 봐서, 과거라는 시험을 통해서 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폐지시키니까 더 이상 유교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좀 더 실질적인 학문 쪽으로 갔다라는 거. 자, 경제적인 부분을 보면요. 국가의 재정을 일원화시킵니다. 예전에는 국가 재정이 하나로 뭉쳐져 있지 않았어요. 왕실 재정도 있고요, 국가 재정도 있고 뭐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요걸 하나로 해서 이걸 담당하는 부서인 탁지아문을 만듭니다. 그래서 탁지아문에서 국가 재정을 모두 하나로서 통일시키고요. 조세를 급납화해요. 조세 급납화라는 건 뭐냐면, 원래 조세를 뭘로 냈죠? 맞아요. 조선시대 때는 쌀로 냈는데 쌀이 아니라 이제는 돈으로 내게끔 한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은본위 화폐 제도를 시행하는데 은이 화폐의 기본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이 이만큼 있으면 이게 몇 냥, 뭐 은이 10냥, 은이 10kg면 돈으로 하면 100냥, 뭐 은이 1kg면 돈으로 하면 10냥, 뭐 이런 식으로
은을 기준으로 해서 화폐 제도를 정리하는 걸 은본위 화폐 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면 정치 경제 봤죠? 이제 사회적인 개혁도 이루어집니다. 사회적 개혁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신분제가 철폐됐다라는 거. 자, 신분제. 조선이란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 전부터도 신분제라는 게 쭉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신분제가 아예 없어져 버리겠다고 법제화한 거라는 거. 물론 그 뒤에도 관습적으로 신분처럼 사람들이 빨리 벗어나지 못하죠. 몇백 년을 쓰던 거를, 몇천 년은 아니고요. 몇백 년 정도 되죠. 몇백 년을 쓰던 거를 갑자기 하루아침에 법이 바뀌었다고 이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꿀 수가 없지만, 그래도 어쨌건 법제적으로는 신분제가 철폐돼서 인재를 고루 등용하게 됐고 공사 노비를 혁파했다. 노비는 재산이잖아요. 인간으로 취급 안 하던 천민인데 요거 혁파하고 매매도 금지시켰다라는 거. 그리고 백정의 차별은 금지했다. 백정이 가장 무시받는 사람이라고 맨 앞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죠. 맨 첫 번째 강의에 있어요. 백정의 차별을 금지시켰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과부의 재가를 허용했다. 조선시대 때는 과부가 되면 그 열려라고 해가지고 끝까지 자기 남편, 죽은 남편을 기리면서 살아야 됐었잖아요. 이것도 유교적 풍습인데 그게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즉 뭐 재혼하는 것을 허용해 줬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 시기에는 또 일찍 결혼하는 풍습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모두 금지시켰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1차 개혁이 끝난 와중에 이제 청일 전쟁이 계속 진행 중이었고요.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기를 잡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일본이 승기를 잡고 자신 있게 밀어붙인 게 뭐냐? 바로 2차 가보 개혁입니다. 자, 2차 가보 개혁은요. 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제 승기를 잡게 된다라는 거죠. 일본이 승기를 잡으면서 이제 더 이상 군국기무처 필요 없어. 군국기무처 없애버려 해서 군국기무처를 폐지시켜버리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조선의 내정을 간섭합니다. 청나라 눈치가 볼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청나라가 이제 어떻게 나와도 우리가 승리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 우리는 우리식대로 이제 조선이란 나라를 개혁시키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 쫓아내버리고요. 기봉집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일본의 망명가 있던 박영효를 데려와서 연립내각을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더 친일적인 성향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 바뀌었다라는 거. 바뀌고 있는 게 아니고 바뀌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일 먼저 고종이 이 종묘에 가서, 종묘는 이제 역대 왕들의 이 신주를 모셔두는 곳이잖아요. 이 종묘에 가서 독립서고문이라는 걸 읽고 그 뒤에 홍범 14조라는 걸 발표해요. 자, 홍범 14조가 뭐냐면 개혁의 기본 강령. 우리 이 내각 개혁, 조선을 개혁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꼭 지켜야 될 명령이 이거다라고 해서 14개의 조항을 발표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맨 첫 번째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청으로부터 벗어나서, 청의 속방국에서 벗어나서 조선이 자주국화하겠다 라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청에서 벗어나겠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실은 일본이 이 홍범 14조를 발표하라고 뒤에서 고종을 압박한 것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청에게서 완전 분리시키기 위해서도 그러니까 이 내용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1조로. 그래서 홍범 14조는 약간 고종이 이제 일본의 적극적인 내정 간섭에 못 이겨서 발표한 부분도 있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각제를 실시합니다. 내각제를 실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아까 얘기했죠? 내각이라는 것은 이 내각에서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해서 그 정치를 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각제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과 입법이 모두 내각에게 갔기 때문에 왕의 권한이 약화된다라는 거. 이런 뜻이 되고요. 왕의 권한이 왕권이 약화됐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왕권을 약화시키면서 아까 요 앞에서 나왔었던 왕실 사무를 담당하는 국내부조차도
간소화시켜 버립니다. 관제를 굉장히 간소화시켜서 국내부조차도 힘이 없게 만들어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고종의 힘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교육 입국 조서라는 걸 발표해서 뭐 한성 사범 학교라든지 외국어 학교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근대 교육 제도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교육 입국 조서가 반포되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아까 만들었던 파라문을 다시 7부로 개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지방행정인데요. 전국이 조선이 원래 팔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먹는 빰빰 비빔면 거기서도 우리 팔도가 나오잖아요. 그 팔도를 23부로 쪼개버려요.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도 밑에 부, 목, 군, 현이 있죠. 이것도 하나로 통일해가지고 337개의 군으로, 그러니까 부, 목, 군현 없애버리고요. 군이라고 부르는데 337개로 통일시켜버린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 왕이 가지고 있었던 권한 중에서 사법권도 뺏어서 재판소를 따로 설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권한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훈련대와 시위대도 설치를 해서 이제 뭐 군대를 좀 튼튼하게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한다라는 거. 어쨌건 이런 식의 2차 가부개혁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차 가부개혁이 끝날 때쯤 돼서 청일전쟁도 끝났고요. 일본이 승리하게 됩니다. 여기. 일본이 승리를 하는 거죠. 자, 일본이 승리하면서 일본과 청나라는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어요. 시모노세키 조약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청나라가 일본에게 랴오둥 반도와 타이완을 넘겨준다라는, 할양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랴오둥 반도와 타이완을 할양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는데 일본의 영향력이 이렇게 동아시아에서 힘이 세지는 게 영 불편했던 국가가 있어요. 그 국가들이 어디냐면 바로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에요. 그래서 이 세 나라가 일본한테 야, 니네가 뭔데 청나라의 땅을 다 가져 이렇게 할양해서 가져가. 랴오둥 반도와 타이완 빨리 다시 반환해. 그래서 결국은 랴오둥 반도를 다시 돌려주게 되는 사건.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삼국 간섭이라고 부릅니다. 러시아와 프랑스와 독일이 시모노세키 조약에 간섭했다라고 해서 삼국 간섭. 요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또 이어서 마지막이 아니죠. 이어서 네 번째는요. 을미사변인데요. 조선이란 나라가 보니 지금 2차 가부개혁까지 있고 일본의 내정 간섭이 심화됐잖아요. 그런데 보니 러시아, 프랑스, 독일 저렇게 연합국이 셋이 모여서 일본에게 영향을 주니까 일본이 깨갱하는구나. 일본이 힘을 못 쓰는구나. 굴욕적으로 결국 굴복하는구나를 봤어요. 그래서 고종과 명성황후가 안 되겠다. 우리가 그럼 이 나라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가까우면서 영토를 맞대고 있고 영향력을 끼치려고 했고 예전에 밀약을 맺으려 했던 러시아에게 다시 손을 잡으려고 슬쩍슬쩍 다가갑니다. 그래서 슬쩍슬쩍 다가가는데 일본 공사였던 미우라가 우리 일본 제국의 영향력이 점점 감소되고 있고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자꾸 명성황후와 고종이 러시아하고 손잡으려고 한다고 안 되겠다. 명성황후를 죽여야겠다. 왕비를 죽여야겠다 해서 공사였던 미우라가 새벽에 궁궐을 난입해서 고종을 겁박하고 명성황후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가장 큰 원인은요. 고종과 명성황후가 러시아와 손을 잡으려 했다라는 거고요. 결국 명성황후가 시해되게 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선 굉장히 굴욕적인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여전히 왕과 왕비는 나라의 아버지와 어머니였어요. 우리가 국부, 국모라는 말을 쓰거든요. 내가 이 나라의 내가 조선의 국모다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이렇듯이 근데 이 국모, 나라의 국모가 자신이 살고 있는 궁궐에서 죽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안타까우면서도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굉장히 치욕적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치욕스러운 사건이었지만 일본은 이제 거칠 것이 없었어요. 가장 개혁의 걸림돌이자 조선을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걸림돌이었던 명성황후를 살해해버렸고요. 그리고 고종은 이미 겁을 먹어서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다는 게 보였기 때문에 이제 자신 있게 제3차 개혁이라고도 불리는 을미개혁을 실시합니다. 자, 을미개혁 1895년 8월에 명성황후 시해하고 바로 해버린 거예요. 아까 을미사변도 1895년 8월이었고요. 이 을미개혁도 1895년 8월에 일어납니다. 이 1895년 8월에 개혁기구인 김홍집 내각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 사회 부분에서 커다란 개혁을 하게 돼요. 자, 정치적인 부분은 어떤 게 있냐면요.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게 합니다. 이 연호라는 게 늘상 항상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연호라는 건 우리가 쓰는 독자적인 달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를 부를 때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달력 호칭. 그래서 이 호칭, 그러니까 건양이라는 호칭을 쓴 건데요. 그러니까 건양 1년은 1895년이 되는 거예요. 예, 이걸 사용하는데 이걸 사용한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조선이란 나라가 자주국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과 발표하는 것과 똑같고요. 두 번째는 친위대와 진위대를 각각 한 성과 지방에 만듭니다. 이 부대를 만드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군대가 제대로 막 완전하게 튼튼하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사회로 넘어가게 되면요. 우편사무,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 때 갑신정변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우편사무가 멈춰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제대로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편사무를 실시하게 되고 두 번째, 종두법. 종두법이라는 건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를 텐데요. 우리 여기 불주사 같은 거 맞잖아요. 선생님도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 보니까 요즘 저희 때는 크게 하나를 맞았었는데 여러분 때는 이렇게 9개 정도 이렇게 점점점점 박히게 이렇게 주사를 맞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리고 그 주사가 결국은 희미해져서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어른들은 이게 자국이 심하게 남아있거든요. 그거 천연두 또는 수두, 천연두 또는 수두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를 걸리면 예전에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걸 죽지 않게끔 종두법이라는 이 의료 방법이 나와서 이것도 시행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태양력을 사용합니다. 앞에서 선생님이 한번 설명한 적 있지만 우리나라는 육식갑자에 의해서 음력을 썼었어요. 그래서 지금 좀 전에도 보시다시피 갑오, 여기에 나오는 을미 이런 식의 연도를 썼다가 이제부터는 1895년 요 8월 이후로는 태양력을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서 하는 내용들은 다 몇 년 몇 월이라고 하면 거의 다 음력으로 써놓고요. 이제 96년 이후로는 양력으로 쓰여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게 또 제일 중요한 거죠. 조선시대는 유교적 사회였단 말이에요. 자, 유교적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충과 효예요. 유교에서 강조하는 게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돼. 근데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잘 가꿔야 돼? 내 신체를 온전히 보존해서 잘 가꿔야 돼. 그게 효를 다하는 거야. 그리고 효를 다하는 게 곧 나라에 충성하는 거야. 효를 다하기 위해선 그럼 무엇을 해야 돼? 머리, 손톱 이런 것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고요. 다들 아시지만 옛날 사람들은 머리를 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머리를 짧게 서양식으로 깎게 만드는 단발령을 실시하게 됩니다. 반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굉장히 큰 반발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 서울의 소학교, 지금으로 얘기하면 초등학교 같은 건데요.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됩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선생님이 써놨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단발령을 실시하면서 항일 의병이 일어나게 돼요. 여기를 이제 을미의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의병을 다룰 때 다시 한번 선생님이 설명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단발령 실시에 있어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의병이 일어나서 항일 의병, 을미의병이 일어났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고종이 결국 그 일본에 이렇게 힘에 눌려가지고
자신이 곧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일본이 이렇게 그 궁궐을 둘러싸고 겁박을 하고 또 저 명성황후도 살해당했고 하니까 너무 겁을 먹은 나머지 우리나라 안에 있는데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간 거죠. 이 도망간 사건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아관 파천이라고 이야기해요. 을미개혁 일어나고 약 6개월 뒤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1896년 2월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사건, 그게 아관 파천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자, 오늘 배운 내용에서요, 가보개혁,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그리고 을미개혁에 관한 내용들은요, 시험이 굉장히 잘 나올 뿐더러 그냥 이게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도 하나만 봐도 딱 알아야 돼요. 이게 1차인지 2차인지 아니면 을미개혁인지. 그러니까 구분 잘 해놓고 잘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결론. 가보개혁과 을미개혁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 결론을 볼 텐데요. 의의 그리고 한계.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의의는요, 갑신정변, 앞에 있었던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 때 나왔었던 개혁안들이, 요것들이, 펜이 잘 안 나오네요.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여기에서 나왔던 개혁안들이 일부 수용됐다라는 거. 어디에? 가보개혁과 을미개혁에 일부 수용됐다라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는, 첫 번째 한계는 뭐냐면요. 첫 번째, 근본적인 군사제도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부대를 새로 편성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군사제도를 철저하게 해서 군인들을 어떻게 훈련시킬 것이며 어떤 식으로 군사들을 딱 정해 놓을지 이런 것들이 개편이 돼야 되는데 그런 데에 대한 개편이 없었다라는 거. 제대로 된 개혁. 그냥 이름만 바꿨다라는 거죠. 여기 친위대, 진위대 해가지고 군대에 원래 있었던 게 10,000명이면 10,000명 중에 5,000명은 친위대, 5,000명은 진위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편성만 구분만 달리 다시 했다라는 거. 이름 바꾼다고 군대가 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 그리고 또한 토지제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백성들을 위한 토지제도에 대한 개혁의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미비했다라는 게 첫 번째 한계고요. 두 번째 한계는 일본이 주도했다라는 거죠. 보셔서 아시겠지만 청일전쟁 터지고 나서, 청일전쟁 일어나기 전에 경복궁 점령하고 얼마 안 돼서 1차 가보개혁, 그리고 청일전쟁 중에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이 2차 개혁, 그리고 을미사변까지 일으킨 다음에 을미개혁까지 일본이 계속 주도하고 간섭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계는 백성들이 당연히 지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백성의 지지가 없었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오늘 가보개혁과 을미개혁까지 그리고 그 중간에 있었던 사건들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파트가 워낙 시험도 잘 나오고 조금 어려워요. 외울 것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고선 잘 외워주시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